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다시 북으로 보내주세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한가운데 100일 된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25살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주변 승객들은 수군거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기를 안은 팔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저쪽으로. 직원이 다가가려 하자 여성은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안 돼요. 저는 살인자예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탈북 성공한 기쁨의 순간, 자유의 땅을 밟은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성은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3년 전 평양의 그 특수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1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막 22살이 되었습니다. 평양 출신이었고 집안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영웅의 아들이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1933년생이셨는데 1950년 당시 겨우 17살의 나이로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지만 집안에는 증조할아버지의 공훈을 기리는 표창장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 조국을 수호해온 가문이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가문의 영광을 잇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22살 생일을 맞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으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여군 특수경비대 선발 통지였습니다. 평양 외곽의 특별시설 경비 임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특수부대에 선발되다니. 증조할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게다. 저는 그저 가슴이 벅찼습니다. 22살 젊은 나이에 특수부대에 배치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부대에 배치된 첫날, 저는 이곳이 보통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양에서 차로 2시간쯤 떨어진 곳이었는데 주변에는 민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 안쪽 깊은 곳에 시설이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3겹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초소마다 감시병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것은 경비대 숙소와 몇몇 부속 건물뿐이었습니다. 동무는 오늘부터 3구역 경비를 담당한다. 배치를 받던 날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대자였습니다. 3구역은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이다. 동무의 임무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보든 듣든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알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부대 생활은 생각보다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비 근무를 섰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사상학습 시간이 있었고 밤 10시에 취침했습니다. 함께 배치된 여군들은 2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이었고 대부분 평양이나 주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다들 집안 배경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진아 동무, 고향이 어디야? 같은 방을 쓰게 된 송이라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21살이었고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평양 중구역이야.
너는? 나는 평성이야. 아버지가 당 간부시거든.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또래에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밤마다 불을 끄고 누워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3구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기는 했지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경비를 서면서 가끔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밤에 트럭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덮개로 가려진 트럭 뒤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이 어둠 속에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기 뭐가 들어오는 거야? 한 번은 송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저으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물어보지 마. 우리는 몰라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트럭이 올 때면 저는 몰래 창문 틈으로 내다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가듯 걸어갔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지하 입구로 데려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제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1년 7월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순찰 임무를 맡았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설 외곽을 도는 임무였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철조망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산속이라 제법 선선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3구역 담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매미 소리에 섞여 들리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렸습니다. 으아! 분명한 사람의 비명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것은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야 하는 걸 알았습니다. 순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듣지 말아야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담장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에는 작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굵기 정도의 틈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곤봉을 들고 서 있었고 바닥에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쓰러진 여자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인 듯 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공화국을 배신하고 도망을 쳐. 경비병 하나가 고함을 쳤습니다. 중국까지 가서 잡혀온 주제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곤봉이 다시 내려쳤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사람들. 여기가 바로 그들을 재교육한다는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부모의 죄 때문에 함께 끌려와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순찰로를 따라 황급히 걸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송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수호한다는 것이 이런 걸까? 제 머릿속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표창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일입니까? 도망친 사람들을 잡아와 고문하는 것이 영웅적인 일입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저도 저 지하 감옥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경비 근무를 서고 사상학습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그날 밤 본 광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매를 맞는 사람들, 우는 아이들, 비명소리.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진아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송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1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민혁. 그는 같은 부대에 새로 배치된 남성 장교였습니다. 28살이었고 소좌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날 그는 경비대 전체 회의에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강민혁 소좌입니다. 앞으로 3구역 보안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깊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를 처음 가까이서 마주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진아 동무.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외진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제가 본 것을 들켰나 싶었습니다. 진아 동무,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5달쯤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것을 본 적은 없습니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들킨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셨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봤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아 동무, 저도 동무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달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벽도 귀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저한테는? 진아 동무 얼굴을 봤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얼굴이더군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날 이후 저와 민혁은 가끔씩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짧게, 조심스럽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들에 대해. 제가 본 것보다 더 끔찍한 것들이 있다고. 진아 동무, 이 나라는 우리가 배운 것과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갇힌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거짓 속에서 늙어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3달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변화가 민혁과 관련되어 있을 줄은 말입니다. 민혁과의 대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 남녀 군인 간의 사적인 만남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적발되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만났습니다. 순찰 시간을 맞춰서 아무도 없는 창고 뒤에서
짧게. 진아 동무,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어느 날 민혁이 말했습니다.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진 때였습니다. 제 아버지 말입니다. 강철민 동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양당 조직부에서 일하십니다. 꽤 높은 자리죠. 덕분에 저도 이렇게 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런데도 살아남기 위해 충성하는 척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그럼, 네, 저희 부자는 위선자입니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아 동무,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위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면 죽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 곳.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민혁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아 동무도 조심하셔야 해서입니다. 동무 표정에 다 나타나거든요. 이곳에서 본 것들에 대한 혐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저한테는 보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진실을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 사이에는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북한에서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특히 군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당의 허락 없이는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아 동무.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동무를 빼고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첫눈이 내리는 하얀 밤,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같다는 것을.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날 밤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차갑고 하얀 눈송이가 우리 주위로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연애가 발각되면 둘 다 중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불과 10분씩, 15분씩 만났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웠고 생리도 2달째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숙소 화장실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변기에 앉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북한에서 미혼모는 사회주의 도덕을 파괴한 범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군인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최소 10년 이상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을 만났습니다. 민혁 씨,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제 말에 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거의 확실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아, 일단 최대한 숨겨야 합니다. 민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군복이 헐렁하니까 석 달, 넉 달은 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탈출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탈출이요? 이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진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곳에서 낳을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범죄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힐 아이를.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 아버지한테 부탁해 볼게요. 아버지는 인맥이 넓으시니까 브로커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면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도 참아야 했습니다. 송이가 눈치챘습니다. 진아, 너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나 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안에 배를 묶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급하게 저를 찾았습니다. 2022년 5월이었습니다. 진아, 큰일 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숙청대상 명단에 올랐대요. 뭐라고요? 최근 파벌 싸움에서 밀려나신 것 같아요. 조만간 조사를 받으실 거래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연좌제입니다. 아버지가 숙청되면 가족도 같이 끌려갑니다. 저도 그리고 민혁이 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아이도.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길어야 한 달이래요. 한 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진아, 탈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어떻게? 제가 브로커를 찾았어요. 중국 쪽으로 빼줄 수 있대요. 돈만 있으면. 돈은 제 아버지가 비상금을 숨겨두셨대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혁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아, 일주일 후에 떠납시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보위부가 들이닥칠까봐, 누군가 눈치챌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2022년 5월 15일 밤이었습니다. 민혁이 저를 숙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침낭을 싸고 조용히 방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진아, 어디가? 송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 침낭은 왜 들고 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그냥. 송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가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아, 나 다 알아. 너 임신했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야. 가. 빨리 가.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송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살아. 꼭 살아야 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송이와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방을 나섰습니다.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민혁 옆에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의 어머니 박순희 씨였습니다. 진아야, 처음 보는구나.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이야기했어. 착한 아이라고. 어머니, 왜 여기? 민혁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민혁아, 내 아버지가 오늘 체포되셨어. 뭐라고요? 예정보다 빨라졌어. 곧 너도 수배될 거야. 순희 씨가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왔다. 너희 둘 다 보내주려고. 어머니, 시간 없어. 어서 가자. 우리는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순희 씨가 미리 준비해둔 경로를 따라 시설을 빠져나갔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곳을 통과했습니다. 순희 씨가 내부 사람을 매수해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1시간쯤 걸었을 때 순희 씨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말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최철수라고 합니다. 제가 두 분을 중국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브로커 최철수가 말했습니다. 돈은 받았습니다. 이제 출발하시죠.
민혁이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아니다. 순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는 여기 남는다. 왜요? 아버지도 잡히셨는데. 그래서 더 남아야지. 순희 씨가 민혁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어미는 마지막까지 옆에 있을 거다. 어머니. 그리고 민혁아. 순희 씨가 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손주 잘 지켜. 이 아이만은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야 해. 순희 씨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진아야, 우리 아들 부탁한다. 그리고 손주도. 어머니. 저는 울면서 순희 씨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빨리 가거라. 시간이 없어.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철수의 안내로 우리는 북중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새벽녘에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기 건너면 중국입니다. 최철수가 말했습니다.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 10분 있어요. 그때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최철수의 신호에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5월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고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민혁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북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탈북자다. 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아, 머리 숙여. 민혁이 저를 물속으로 눌렀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최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먼저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 민혁이 올라왔습니다. 어서 뛰세요. 북한 경비대가 쫓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강변을 벗어나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에요. 최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민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진아,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민혁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최철수가 준비해온 가방에서 중국 옷을 꺼냈습니다. 젖은 북한 군복을 벗고 평범한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단둥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행 루트를 잡을 수 있어요. 최철수의 말에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차로 5시간쯤요. 하지만 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철수가 준비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배가 아팠습니다. 임신 석 달째였는데 무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최철수는 우리를 허름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이틀 정도 쉬세요. 제가 한국 대사관 쪽하고 연락해 볼게요. 그날 밤 민혁과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편히 잘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철수가 다급하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에서 강민혁 소좌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사진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철수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커뮤니티에 민혁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 혐의. 현상금 $10,000.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아버지가 신문 받으면서 당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 공안도 이 정보를 받았을 거예요. 최철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대사관은 포기하고 직접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이요? 태국이나 라오스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해요. 민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수배자니까 제가 다른 쪽으로 가면 추적이 그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동안 진아는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는 거죠.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혁 씨 혼자 어떻게? 진아, 당신과 아이가 중요해요. 민혁이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한 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동안 당신은 안전한 루트로 한국에 가세요. 하지만 진아 들어요. 민혁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끝났어요. 어머니도 각오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아이만은 살려야 합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수배령이 저한테만 떨어졌어요. 당신은 아직 안전해요. 따로 움직이는 게 나아요. 최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혁 씨 말이 맞습니다. 같이 있으면 둘 다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후에 만나요. 민혁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울에서 만나는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야 해요. 꼭. 우리는 그날 오후에 헤어졌습니다. 민혁은 북쪽으로, 저는 남쪽으로. 최철수는 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연변 지역의 한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계세요. 제가 태국 루트를 알아볼게요.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나도 민혁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5달이 되었습니다. 최철수 씨, 민혁 씨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혁이 잡혀가는 꿈, 고문받는 꿈. 임신 6달이 되었을 때 최철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아 씨, 민혁 씨 소식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체포되셨어요? 한 달 전에. 뭐라고요? 심양에서 붙잡혔대요. 북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더 있습니다. 최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가 체포되기 전에 누군가한테 편지를 맡겼대요. 그 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최철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혁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붙잡혔을 겁니다.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만은 꼭 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 어머니, 박순희는. 편지가 여기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네. 급하게 쓴 것 같더라고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혁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순희 어머니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진아 씨,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최철수가 말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어요. 곧 출산하셔야 할 텐데 여기서는 위험합니다. 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가 태국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철수는 며칠 동안 여기저기 연락하더니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순희 씨 친척이 선양에 있대요. 거기 가서 출산하고 아기가 100일 정도 되면 그때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순희 씨 친척이요? 네. 순희 씨가 미리 연락해 두셨나 봐요. 도와주겠대요. 저는 순희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2년 8월, 저는 선양의 한 조선족집 지하실에서 출산했습니다. 의사도 없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이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진통이 왔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소리내면 안 돼요. 위층에 중국인들이 살아요. 아주머니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6시간의 고통 끝에 새벽 3시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딸이에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민혁과 제 딸, 수아. 저는 아기를 안으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수 아름다우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진아 씨, 여기도 위험해졌어요. 최철수가 열흘 후에 찾아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임신부나 아기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대요. 그럼 숨어야 합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생후 열흘 된 수아를 품에 안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순희 어머니의 또 다른 친척이 도와주었습니다. 선양 외곽의 농가 지하실에 숨을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100일까지만 버티세요. 그러면 제가 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10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촛불 하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수아가 울면 큰일이었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들킬 수 있었습니다. 쉿, 쉿. 수아야, 울면 안 돼. 저는 젖을 물리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알 리 없었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었습니다. 밤에 수아가 크게 울 때면 저는 아기 입을 손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숨을 막으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매일 밤 아기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숨어 지내게 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아 씨, 좋은 소식이에요. 최철수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직항 루트를 찾았어요. 중국 여권을 위조해서 인천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비용이 좀 듭니다. 얼마나? $10,000요. 제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순희 씨가 미리 맡겨두신 돈이 있어요. 어머니가요? 네. 이럴 줄 아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는 또다시 순희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돌아가신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끝까지 저희를 돌봐주시다니. 2달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햇빛을 못 봐서 창백했고 자주 열이 났습니다. 이러다 수아가. 저는 불안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진아 씨, 준비됐어요? 최철수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심양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정말요? 네. 여권이랑 비행기표 다 준비했어요. 최철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위조된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사진은 제 사진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왕메이. 이게 당신 중국 이름이에요. 아기 이름은 왕샤오슈. 연습해야겠네요. 네. 공항에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중국어 못하는 거 들키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긴장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수아가 태어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아 씨, 행운을 빕니다. 최철수가 공항 앞에서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최철수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하면 여세요. 절대 비행기 안에서는 열지 마시고요. 이게 뭔데요? 민혁 씨가 남긴 것들이에요. 중요한 서류들.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저는 수아를 안고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를 통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경비원이 제 여권을 자세히 보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입니다. 살았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수아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한국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북한에 있습니다. 순이 어머니도. 그분들을 두고 혼자 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비행이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철수가 준 봉투가 궁금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봐야겠어. 저는 수아를 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혁의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인천공항에서 무너졌는지, 왜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화장실 안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민혁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겠죠? 우리 딸 수아도 함께. 축하합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아,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서 말하지 못한 것들을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계속 읽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강철민. 당 간부였던 우리 아버지. 사실 아버지는 남한 출신입니다. 뭐라고?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1970년대 말 아버지는 남한 정보기관의 북파공작원이었습니다. 22살의 청년이었죠. 북한에 침투했다가 붙잡혔어요. 1978년의 일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보위부는 아버지를 전향시키려 했습니다. 2년 동안 고문하고 회유했죠. 결국 아버지는 굴복했습니다. 아니, 굴복한 척했습니다. 1980년 아버지는 북한 여성과 강제로 결혼당했습니다. 제 어머니 박순희입니다. 그리고 1982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여기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민혁은? 네, 진아. 저는 절반이 남한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요.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니까요. 편지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감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전향했다고는 하지만 보위부는 믿지 않았죠. 그래도 능력이 있었으니 당 간부로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칼날 위를 걷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는 제게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15살 때였습니다. 민혁아, 너는 남한 사람의 피를 받았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남쪽으로 가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민혁이 왜 그렇게 체제에 회의적이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아, 우리 딸 수아는 4분의 1이 남한 혈통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이것이 알려지면 3대가 멸문입니다. 수아는 북한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예정된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탈출시킨 겁니다.
편지 뒤에는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출생증명서였습니다. 민혁의 출생증명서. 거기에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민. 본명 김철수. 1956년 경상남도 출생. 그 옆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민혁 아버지의 사진. 남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보위부 내부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전양 공작원 관리 대장. 강철민 김철수. 1978년 체포. 1980년 전양. 평생 감시 대상. 그리고 마지막 서류. 이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민혁의 최후 진술서였습니다. 2022년 6월 3일. 피의자 강민혁 신문조서. 질문 이진아와의 관계를 진술하라. 답변 제가 일방적으로 그녀를 범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입니다. 질문 탈북 계획을 누가 세웠는가? 답변 저 혼자 계획했습니다. 이진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협박해서 데려간 겁니다. 민혁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서 마지막에는 보위부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진아는 혐의 없음. 수배 해제.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혁이 왜 잡혔는지. 일부러 잡힌 것이었습니다. 추적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그리고 거짓 진술로 저를 무혐의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민혁이 죽었습니다. 아니, 민혁은 저와 수아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진아,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당신과 수아가 사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의미입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이 서류들을 정부에 제출하세요. 제 친아버지, 그러니까 김철수를 찾아주세요.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수아의 증조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진아, 제 어머니 박순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편지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1990년대에 탈북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어머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탈북을 시도했어요. 딸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에게 여동생이 있었나요? 제 친여동생입니다. 이름은 강민주. 1990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민주는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1995년의 일이에요. 하지만 브로커가 민주만 빼돌렸습니다. 겨우 5살이었던 민주는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북한에 붙잡혀 수용소에 갔고요. 2년 후 어머니는 풀려나셨지만 딸은 잃으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사셨어요.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순이 어머니에게 나만의 딸이 있다니. 진아, 한국에 도착하면 강민주를 찾아주세요. 1990년생, 1995년에 입국한 탈북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했는지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자신이 못 구한 딸 대신 손자라도 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편지는 마지막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진아, 사랑합니다. 수아를 잘 키워주세요. 우리 딸이 자유로운 곳에서 자라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강민혁.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아를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민혁의 희생, 순이 어머니의 헌신, 모두 수아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때문에 2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목숨을 바쳤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나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승무원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살인자예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혁을 죽였어요. 순이 어머니도 죽게 만들었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한국으로. 1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래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 땅, 민주주의 나라. 민혁과 순이 어머니가 저를 보내고 싶어 했던 곳.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최철수가 쓴 것이었습니다. 진아 씨, 인천공항 도착하면 김영숙을 찾으세요. 순이 씨의 딸입니다. 연락처 10xxxxxxx. 주소 서울시 강동구. 순이 어머니의 딸. 민주의 한국 이름이 영숙인가 봅니다. 영숙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북에 남으셨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손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다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저는 수아를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분. 출입국 심사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위조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혹시 탈북자이십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기도 함께? 네. 100일 된 제 딸입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탈북을.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은 죄책감, 슬픔, 고통, 두려움, 의아함.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저를 다시 북으로 보내주세요. 직원들이 놀라 저를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안 돼요. 저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아를 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살인자예요. 손님,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 땅을 밟을 자격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탈북자인가 봐. 애기까지 데리고 왔네. 근데 왜 저래?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이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진아 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여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탈북자 전담 상담관 한지우입니다. 한지우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알아요. 힘드시죠?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승객들도 있고요. 한지우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혁의 일, 순이 어머니의 희생, 편지의 내용. 한지우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제 고백이 끝났습니다. 한지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진아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민혁 씨와 순이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를 살리려고요.
맞아요. 그분들은 당신과 수아가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한지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거나 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는 겁니다. 한지우 씨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진아 씨, 당신은 살아야 해요. 여기서. 이 아이와 함께. 하지만 그게 그분들이 원하신 겁니다. 당신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진아 씨? 여성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아 씨가 맞나요? 네. 누구시죠? 저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박순희의 딸이에요. 그 순간 제 앞에 순희 어머니의 딸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 소식을 들은 딸. 그리고 저는 그 딸에게 어머니의 마지막을 전해야 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얼굴 윤곽은 순희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군요. 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어머니 소식을 몰랐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저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다고. 앉으세요. 두 분 다. 한지우 씨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영숙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최철수 씨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탈북자 한 분이 오시는데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전해줄 거라고.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아 씨, 천천히 하세요. 한지우 씨가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어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어머니가요? 네. 저와 제 아이를 민혁 씨와 함께 탈출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희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도왔는지, 브로커를 준비하고 돈을 마련하고 경로를 알려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북한에 남으셨어요. 왜요? 왜 함께 오시지 않으셨어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민혁 씨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민혁 씨 아버지가 체포되셨거든요. 어머니는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영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아마.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생각을 하셨을까요? 영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보낸 후로 저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숙 씨를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민혁 씨가 편지에 썼어요. 저는 가방에서 민혁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는 영숙 씨를 잊은 적이 없으셨대요. 영숙 씨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영숙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군요. 오히려 어머니는 스스로를 원망하셨어요. 영숙 씨를 지키지 못했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닌데. 영숙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저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어머니를 버리고 왔다고. 저는 영숙 씨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영숙 씨.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 손자를 구하셨어요. 영숙 씨를 구한 것처럼 수아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민혁 씨의 딸이에요. 어머니의 손녀고요. 영숙 씨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녀라니. 우리 어머니의 손녀. 어머니는 30년 전에 못다한 일을
이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구했지만 본인은 못 나왔잖아요. 그 죄책감 속에 30년을 사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자라도 살리신 거예요. 어머니, 영숙 씨가 흐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많이.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담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지우 씨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 영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아 씨.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전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아니에요. 고마워요. 영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몰랐어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셨다는 것을. 영숙 씨. 그리고 진아 씨. 영숙 씨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수아예요. 수아. 예쁜 이름이네요.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수아를 안았습니다. 안녕, 수아야. 이모 할머니야. 수아가 눈을 뜨고 영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웃네. 웃어요. 영숙 씨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렇게 웃으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진아 씨.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저는 5살 때 혼자 한국에 왔어요. 어머니와 헤어진 채로요. 영숙 씨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저를 찾는 꿈, 어머니가 우는 꿈.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 나만 살았을까? 어머니는 북에서 고생하시는데 나는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게 맞나?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살 때는 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중국까지 갔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막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왜 당신을 보냈겠어요? 당신이 잘 살기를 바라셨겠죠? 그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영숙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아 씨, 저는 50년을 살았어요. 30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뭘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요. 영숙 씨가 수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를 구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지만 진아 씨, 당신이 죽거나 불행하면 어떻게 되죠? 순이 어머니와 민혁 씨의 희생이 헛되는 거예요. 영숙 씨의 말이 한지우 씨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 수아를 잘 키우는 것, 그게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영숙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30년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가능해요. 한지우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아 씨,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죠? 민혁 씨의 최후 진술서예요. 북한 보위부 내부 문서를 저희가 입수했어요. 저는 이미 비행기에서 본 문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혁 씨가 진아 씨를 무혐의로 만들어놨어요. 한지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진아 씨는 북한에서 수배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범죄자가 아닌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진아 씨는 순수한 탈북자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환영합니다. 한지우 씨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혁 씨 친아버지에 관한 자료예요. 김철수요? 네. 1978년 실종된 북파 공작원이에요. 저희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가족이 있어요.
정말요? 김철수 씨는 부산 출신이에요. 실종 당시 미혼이었지만 형제가 있었어요. 지금 김철수 씨의 여동생이 생존해 계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수아의 증조할머니가 되시죠? 올해 72살이세요. 한지우 씨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수아의 친가족이에요.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수아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진아 씨. 한지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혁 씨가 남긴 DNA 자료가 있어요. 대조하면 수아가 김철수 씨의 증손녀라는 게 증명돼요. 그럼 수아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법적으로도 혈통으로도. 저는 수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고 있는 수아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진아 씨도요. 영숙 씨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진아 씨 환영해요. 대한민국에.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한지우 씨가 웃었습니다. 당당하게 계세요. 진아 씨는 생존자예요. 희생자가 아니라요. 생존자.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네. 진아 씨는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거예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영숙 씨가 수아를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게 순이 어머니와 민혁 씨가 원하신 거예요. 저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수아가 저를 보고 또 웃었습니다. 수아야. 저는 수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와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그래요. 그렇게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아 씨 혼자 아니에요. 네. 제가 있잖아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수아를 같이 키우고 한국 사회에 같이 적응하고. 영숙 씨.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영숙 씨의 눈빛이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산소를 찾으러 같이 가요. 그때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잘 살았다고. 행복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러고 싶어요. 한지우 씨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차를 진행하시죠. 진아 씨는 하나원에 입소하셔야 해요. 하나원이요?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이에요. 거기서 석 달 정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세요. 수아도 같이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같이 가세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아 씨, 제 연락처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고 걸었습니다. 영숙 씨와 한지우 씨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민혁 씨, 순이 어머니.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저 왔어요. 수아와 함께. 잘 살게요. 꼭 행복하게 살게요. 공항 밖으로 나가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자유의 햇살이었습니다. 수아가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하늘이었습니다. 수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저는 수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우리를 보낸 곳. 이제 여기서 살자. 수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살 거예요. 여기서. 당당하게. 하나원에 입소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방이에요. 제게 배정된 방은 작은 원룸 같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화장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네. 진아 씨는 아기가 있으니까 1인실로 배정했어요. 담당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게 돼요. 한국어, 문화, 법률, 취업 준비 등등요. 수아는요? 아기는 하나원 내 보육시설에서 돌봐드려요. 수업 시간에는요. 수업 끝나면 데려가실 수 있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수아와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수아 기저귀, 그리고 민혁의 편지.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민혁 씨, 여기 도착했어요. 수아도 잘 있고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 첫 수업은 한국어였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어휘가 많이 달라요. 선생님이 칠판에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북한에서 얼음 보숭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아이스크림이에요. 택시는 승합차, 샴푸는 머리기름. 수업을 들으며 신기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점심시간에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예요. 아, 어제 들어온 분? 아기 데리고 온? 30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아요. 대단하네. 아기 데리고 탈북하다니. 저는 혼자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힘드셨죠? 완전. 중국에서 2달 숨어 있었어요. 공안한테 걸릴 뻔도 했고.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북 과정의 고통, 가족과의 이별, 죄책감. 근데 여기 와서 적응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4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가요? 모든 게 다르잖아요. 돈 쓰는 것부터 말투, 문화.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 버스 타는 것, 카드로 결제하는 것. 진아 씨, 이제 제법 적응하셨네요. 상담사가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근데 수아를 보면 힘이 나요. 수아는 빠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5달이 되어서 목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다. 제가 부르면 수아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 웃음을 보려고 힘내는 거야. 어느 토요일 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진아 씨. 영숙 씨. 영숙 씨는 선물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수아 옷이랑 장난감이에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 조카인데요. 영숙 씨가 수아를 안았습니다. 어머, 많이 컸네. 지난번보다 훨씬 커졌어. 그죠? 잘 먹어요. 우리는 하나원 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아 씨, 하나원 끝나면 어디서 살 생각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주는 주거지원금으로 원룸 하나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제 근처로 와요. 네. 저 강동구에 살거든요. 거기 탈북자 커뮤니티도 있고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정말요? 그럼요. 같이 살아요. 우리. 영숙 씨의 제안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요. 가족인데.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어준 인연이잖아요. 2달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아 씨, 오늘 외부 손님이 오세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누구요? 민혁 씨 가족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혁 씨 가족이요? 네. 민혁 씨 친아버지 김철수 씨의 여동생분이에요. 수아 증조할머니시죠? 상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진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김철수 여동생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북에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1978년에 실종됐어요. 22살 때. 네, 들었어요. 부모님은 오빠 찾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평생 오빠를 기다렸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북에서 가정을 꾸렸다니. 네. 그리고 아들을 낳으셨어요. 민혁 씨요. 그 아이가 내 조카구나.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저는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혁 씨의 딸이에요. 할머니의 증손녀고요. 순자 할머니가 수아를 보더니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의 핏줄이.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70년을 산 한 여성의 모든 한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아보셔도 돼요. 저는 수아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를 안았습니다. 어머, 따뜻하네. 살아있네. 수아야, 증조할머니시다. 할머니는 수아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오빠 보고 있어요? 당신 증손녀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그날 할머니와 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 민혁 이야기, 그리고 수아 이야기. 진아 씨, 수아 제가 키우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제대로 키워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키울 거예요. 수아 엄마는 저니까요. 하지만 진아 씨 혼자 어떻게? 혼자 아니에요. 영숙 씨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 도와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자주 보러 올게요. 네. 그러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진아 씨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원장님이 수료증을 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세요. 수료식장에는 영숙 씨와 순자 할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축하해요, 진아 씨. 고맙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해냈다.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야. 하나원을 나온 저는 영숙 씨 근처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아야. 수아를 침대에 눕히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영숙 씨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것저것 사왔어요. 냄비, 프라이팬, 그릇. 영숙 씨,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제가 도와야죠. 함께 집을 꾸몄습니다. 오후 내내 걸렸습니다. 해질 무렵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이제 집 같네요. 그죠? 우리는 만족스럽게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아 씨 라면 끓여 먹어요. 좋아요. 평생 처음 끓여본 라면이었습니다. 북한에도 라면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끓여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맛있다. 그죠? 자유의 맛이에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민혁 씨, 보이세요? 이게 서울이에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아도 저렇게 살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요? 네.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멋진데요? 수아가 좀 크면 본격적으로 준비할 거예요. 낮에는 수아를 돌보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아의 첫 돌이었습니다. 수아야, 돌 축하해. 영숙 씨, 순자 할머니, 그리고 하나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돌잔치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아야, 돌잡이 해볼까? 앞에 여러 물건을 놓았습니다. 돈, 책, 마이크, 청진기. 수아가 기어가더니 책을 잡았습니다. 어머, 책 잡았어. 공부 잘하겠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고 울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여기까지 왔어.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민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혁 씨에게. 수아가 돌이 되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웃음도 많고 밝은 아이예요. 당신을 닮았나 봐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해요. 영숙 씨가 많이 도와주고 순자 할머니도 자주 오세요.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합격하면 대학에 갈 거예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신 것처럼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수아도요.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당신과 어머니는 저 때문에. 하지만 영숙 씨가 말했어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보답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당신을 찾으러 갈 거예요. 그때 수아를 데리고 가서 이게 우리 딸이에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진아올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학교가. 수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말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 엄마 학교 다녀올게. 수아는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어. 대학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하고 공부하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같은과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진아 씨는 탈북자시죠? 대단해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상상할 필요 없어요. 저도 여기 살게 됐으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라고 해요. 저도 탈북자예요. 새로 온 탈북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여기는 기회의 땅이에요. 어느 날 한 강연회에 초청되었습니다. 탈북자의 목소리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아입니다.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2022년 100일 된 딸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습니다. 제 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분들은 저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나만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청중석에는 70대 어르신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덕분에 저 같은 탈북자도 여기 와서 살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제 딸에게도 물려주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지킨 나라를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어가는구먼. 고맙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수아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야. 여기 엄마, 여기 나, 그리고 여기 아빠. 수아가 가리킨 곳에는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하늘에 있어. 엄마가 그랬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아빠 만나고 싶어. 수아야,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제? 통일되면. 북한이랑 남한이 하나 되면. 그럼 아빠 만날 수 있어? 응. 아빠 산소 찾아서 인사할 수 있어. 그럼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수아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엄마도 그래.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민혁과 순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기를. 그때까지 저는 잘 살겠다고. 수아를 잘 키우겠다고. 그것이 그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니까. 10년 후,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엄마, 나 커서 뭐 할까? 어느 날 수아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뭐 하고 싶은데? 통일 일하고 싶어. 통일? 응.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는 일. 엄마처럼. 저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수아라면 잘할 거야. 엄마, 우리 언제 아빠 만나러 가? 통일되면 바로 가자. 약속이야? 약속이야. 수아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민혁 씨에게. 10년이 지났어요. 수아는 이제 10살이에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용감해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매일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정착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영숙 씨도 잘 지내요. 이제는 제 진짜 가족 같아요. 순자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수아를 무척 예뻐하시죠? 저는 행복해요. 물론 가끔 당신이 그리워서 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웃으며 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신 대로요.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하지만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때 수아를 데리고 당신을 찾으러 갈게요. 순이 어머니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우리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진아올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10년 동안 쓴 편지들이 그 서랍에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그 편지들을 민혁의 무덤에 가져다 놓을 날을 꿈꿨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민혁 씨, 순이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수아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당신들이 지켜준 이 자유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저는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수아의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아의 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수아야, 잘 자. 수아의 머리에 입맞춤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당신 아빠와 할머니가 지켜준 것처럼.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힘을 얻으며 자유와 희망을 품고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는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인 저도 그 자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수아와 함께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자유,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평화, 그것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아 올림.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